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질까요? 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마음 어딘가가 자꾸 무겁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 한 켠을 채우고 있습니다. 젊을 땐 바빠서 몰랐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고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까? 내 인생은 뭐였지? 경남 진주에 사는 64세 박순분 씨는 올해 처음으로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에, 부산에 흩어져 살고 남편은 오래전부터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잡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분 씨는 젊은 시절 내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는 밤마다 옆에 앉아 도시락을 쌌습니다. 작은 딸이 결혼할 때는 친정 살림을 털어 혼수를 마련해 줬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웠을 때는 몇 년간 식당 일을 나가며 가게를 이어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울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다 정상이었습니다. 건강에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혼자 앉아 있던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아이들은 잘 컸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건강합니다.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순분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기대어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들판은 연두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순분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색깔이 저렇게 예쁜 걸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 한 줄의 생각이 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번의 고비가 있다. 첫 번째는 젊음의 혼란입니다. 방향을 모른 채 달리는 시기입니다. 욕심은 크고 세상은 넓어 보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자주 헤매는 때입니다. 두 번째는 중년의 무게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가족, 인간관계, 건강, 돈,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때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방향은 알지만 걸어갈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시기입니다. 그는 이 셋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그 경계에 서 있는 시간이 가장 길고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순분 씨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아직 노년은 아닌 것 같고 중년이라 하기엔 몸도 마음도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그 중간 어딘가. 정약용은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시험하는 때다.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쌓아온 것들, 포기해온 것들,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물음표가 되어
올라오는 때입니다.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마음은 사실 지쳐서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것들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고비를 넘는 힘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면 무겁고 놓으면 가볍다. 가벼운 자만이 멀리 간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쥐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는 기억.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는 서운함. 내 인생이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아쉬움. 그 모든 것을 가슴속에 꽉 쥔 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 무게가 지금의 공허함을 만들고 있다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미련, 비교, 자존심, 그리고 계산하는 마음. 이 네 가지를 손에서 놓는 순간 인생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련은 사랑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쫓으면 빛을 잃는다. 미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 지나쳐버린 것,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 해보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그때 그 길을 걸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 그 미련이 지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춘분 씨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 사업을 도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환갑이 지난 어느 날 딸네 집에 갔다가 거실에 놓인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반을 한번 짚었을 때 마음 어딘가가 찡했습니다. 그 찡함이 미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떠난 뒤에도 평안한 것이다. 미련과 사랑의 차이는 그것이 떠나간 뒤에도 평안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미련은 붙잡습니다. 떠나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꿈이 나쁜 것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꿈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꿈과 평화롭게 작별한다는 뜻입니다. 춘분 씨는 그날 이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꿈꿨던 그 피아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피아노였습니다. 지금의 손가락으로 지금의 나이에 배우는 피아노였습니다. 미련을 내려놓고 나니 새로운 자리가 생겼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익을 셈하는 순간 복은 달아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옆집 아주머니 아들은 서울에서 의사를 한다더라. 친구는 남편이 퇴직금을 넉넉히 받았다더라. 사돈네는 자식이 효도를 잘 한다더라. 그 비교 속에서 내 삶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내 아이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고 남편이 특별하지 않은 것이 실패처럼 보이고 내 삶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대는 복을 원하나 마음의 평안을 원하나? 복을 원한다고 대답하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은 평안을 따르는 것이지 평안이 복을 따르지 않는다. 복은 결과입니다. 평안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버리고
복만 쫓아왔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남보다 더 잘 되려고,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그 비교의 마음이 마음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꽉 찬 자는 세상을 좁게 보고 비운 자는 세상을 넓게 본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다시 넓어집니다. 내 삶이,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의 눈으로 보면 부족했던 것들이 비교를 내려놓고 나면 충분했던 것들로 보입니다. 순분 씨는 어느 날 오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친구는 서울에 사는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고 자식들도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쓰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넌 좋겠다는 말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요즘 피아노 배워. 재밌어. 친구가 웃었습니다. 순분 씨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비교가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인연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고립시킵니다. 순분 씨는 남편과 오래전부터 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도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이 자존심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상에 앉으면서 서로 가장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형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을 열면 세상은 다시 흘러 들어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야 바람도 들어오고 빛도 들어옵니다. 닫힌 마음 속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느 저녁 순분 씨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말보다 깊은 것이 오갔습니다. 자존심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선행은 물이 흘러가듯 해야 한다. 그 자취를 찾으려 하면 이미 덕이 아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이번엔 저 사람이 해야지. 그 계산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도 친구 사이의 거리감도 대부분 이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물었습니다. 그대는 베풀었는가 아니면 기억하고 있는가? 베풀고 잊을 수 있는 사람, 도왔지만 생색내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라 했습니다. 계산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순분 씨는 명절 때마다 두 며느리를 비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연락이 잦고 작은 며느리는 드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의 연락을 셈하고 있구나. 그 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날부터 순분 씨는 셈을 멈췄습니다. 연락이 오면 기뻤고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계산을 내려놓자 관계가 돌아왔습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찾아오는 가장 큰 고비를 마음의 피로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은 하룻밤 자면 풀리지만 마음이 피곤한 것은 백날을 자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의 피로는 쉰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비워야 나아집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비우는 첫 번째 방법으로 멈춤을 가르쳤습니다. 흐르는 물은 멈출 때 맑아진다. 우리는 너무 오래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제 잠시 멈추어도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낭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남겼습니다. 고독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깨우쳤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조용한 아침,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도 없는 저녁,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그 고요한 시간이 마음을 맑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버릴 것은 미련이요. 남길 것은 뜻이다. 미련을 지키면 삶이 무거워지고 뜻을 지키면 인생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뜻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못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큰 복은 드물게 오나 작은 복은 날마다 온다. 사람들은 큰 성취만 기억하지만 일상의 사소한 기쁨 안에 인생의 힘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글로 남기며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 새소리에 복이 깃들었도다. 그의 복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이었습니다. 순분 씨는 요즘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이 좋습니다. 물을 줄 때마다 화분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작은 기쁨이지만 진짜 기쁨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나 치유하지 않으면 병보다 깊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사람이 곁에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이 착각이라 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온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외롭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세상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함을 즐기면 세상은 다시 찾아온다. 순분 씨는 요즘 일주일에 2번 동네 경로당에 나갑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3번쯤 나갔을 때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순분 씨는 집에 돌아오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열렸구나.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다. 이 말은 그가 유배지에서 수없이 되뇌던 문장입니다. 억울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억울함이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분 씨에게는 평생 풀지 못한 서운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그 섭섭함이 마음속에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 제삿날 저녁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힘드셨겠구나. 그 한 생각이 마음에서 무언가를 녹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물 뒤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지 않으면 끝내 몸의 짐으로 변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고비를 넘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얻으려 하지 않으나 모든 것이 그에게로 온다. 그 얼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기품이 있습니다. 미련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의 여유,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의 따뜻함, 계산을 내려놓은 사람의 가벼움. 그 모든 것이 모인 얼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끝은 소유가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 지켜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닙니다.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입니다. 순분 씨는 요즘 저녁마다 남편과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가끔 남편이 저 집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렸네라고 말하면 순분 씨가 그러네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냥 함께 있다는 것의 따뜻함. 정약용이 말한 평안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저녁 순분 씨는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조용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순분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노을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왜 지금껏 바쁘다는 이유로 올려다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지금부터라도 보면 되는구나.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멈출 줄 아는 그 순간 하늘은 다시 그를 움직이게 한다. 고비는 끝이 아닙니다. 고비를 넘어서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노을을 올려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옆에 조용히 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생애 마지막 무렵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은 내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마음의 고요만은 가져가지 못했다. 그것이 내가 끝까지 지킨 전부였다. 권력도 잃고 벼슬도 잃고 오랜 벗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잃고 나서 얻는 것이 있다. 그것이 평안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련을 잃고 나서 자유를 얻습니다. 비교를 잃고 나서 나다움을 얻습니다. 자존심을 잃고 나서 관계를 얻습니다. 계산을 잃고 나서 따뜻함을 얻습니다. 이 고비를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겨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용히 손을 펴십시오. 쥐고 있던 것들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바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오래전 잊고 있었던 당신 자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끝은 소유가 아니라 평안이다. 그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게 바로 평안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놓았을 때 나는 더 가벼워지는가? 그 질문 앞에 오래 머물러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천천히 옵니다. 산도 그렇게 천천히 다시 피어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말을 오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음이 복을 부른다는 것은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얼굴에 자연스럽게 번지는 그 미소, 미련을 내려놓고 나서 찾아오는 그 여유로운 웃음, 비교를 멈추고 나서 피어나는 그 평온한 웃음, 계산 없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새어나오는 그 따뜻한 웃음, 그 웃음이 복입니다. 그 웃음이 고비를 넘긴 사람의 얼굴입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가르쳐 준 것도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고 나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삶. 그 삶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한 번이 복이 부를 것입니다.